가혹한 학대를 받다 간신히 탈출한 경남 창녕의 10살 여자 어린이는 가파른 경사의 4층 옥상을 통해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건의 실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만들어져 있는 교통섬 쪽으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받다가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명품 시계 수리점을 찾은 남성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구나 하고 이렇게 절도를 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이 흑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총영사관이 인종차별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궁장에서 실수로 발사된 화살이 근처 SUV 차량으로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살은 철제문을 뚫고 카시트에 꽂혔습니다.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를 몰래 들여와 코로나19 특효약처럼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남 창녕의 10살 어린아이가 목숨을 건 옥상 탈출로 집에서 빠져나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학대 내용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짚어드리고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골든타임이 4일에서 3일로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3일 내에 접촉자를 격리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찾아내도 이미 2차, 3차로 확산되어 버린 뒷북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 수도권 집단 감염을 막기가 점점 버거운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6천 명이 일하는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입니다. 엔진 생산 라인을 제외한 1, 2공장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오늘 하루 임시 휴업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직원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1명은 50대 남성으로 양천구 탁구장 관련 3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의 어머니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20대 남성과 어머니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 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함께 사는 아들이 확진됐습니다.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의 약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종교 모임, 방문 판매업소, 탁구장에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최소 6개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최소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 3차 감염자 수가 리치웨이를 방문한 확진자의 2배에 가깝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환자가 발생한 뒤 다음 사람에게 전파되는 기간을 평균 3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안에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해 격리 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 속도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확인되거나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연장할지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렸을까? 다행히 걸리진 않아도 검사가 힘들진 않을까? 수도권 유치원과 학원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들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유치원 입구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린이용 의자들이 놓였고 아이들이 앉아 검사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아 140명과 유치원 선생님 등 총 160여 명을 전수검사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원아들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부모님들까지 이제 확대할 겁니다. 아이는 지난 8일까지 유치원에 나왔고 같은 날 오후 다른 학원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옛 국군 기무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사령부 관련 감염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서울 강서구의 영어 유치원 겸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바 있습니다. 급식 조리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리원은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됐습니다. 동료 조리원 등 학원 관계자 5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동선이 겹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린이 밀집 시설로까지 코로나19가 잇따라 퍼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아동 학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10살 여자아이 학대 사건,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목줄에 묶인 채 물고문까지 당했던 이 아이는 목숨을 건 탈출로 생지옥과 같은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10살 여자아이가 당한 학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빠와 친엄마가 도구를 사용해 자신에게 화상을 입히고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두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테라스에 갇혀 지내야 했고 밥도 하루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맞는 건 아이에게 일상이었습니다.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척추성이에다가 손끝이 다 너무 심하게 안 좋았었어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이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는 옥상 다락방 테라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와 탈출했습니다. 목줄이 잠시 풀린 틈을 타 지상 15m 높이의 옥상을 통해 건너간 겁니다. 경찰은 가해 부모의 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데 쓴 도구들을 압수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 3명도 아동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붓아빠와 친엄마가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를 마다하대요. 이 때문에 당초 오늘 예정됐던 친엄마 조사는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아이에 대한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부모에 대해 긴급 체포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요. 퇴원 후에도 집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2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위탁가정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남보다 못한 부모들인 거죠. 김단비 기자입니다. 발견 당시 양쪽 눈을 포함해 온몸 곳곳이 멍투성이었던 아이. 손과 발에는 화상투성이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빨라 이번 주 안으로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문과도 같은 엽기적인 학대를 한 부모는 물론 동생들도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동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다는, 원래는 같이 지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분리되어서 이제 보호를 하려고.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함께 지냈던 위탁가정입니다. 당시 친엄마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맡겼는데 아이는 큰엄마 집이라 부르며 이 기간 너무나 좋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았던 곳은 그 큰엄마 그 집이었고 자기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이 아니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위탁가정은 아이를 다시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피신처는 아무도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위탁가정과 학교 두 곳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사실이 드러날수록 충격을 더하고 있는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이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 4층 높이의 지붕을 건너서 옆집으로 탈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집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이 절박함이 컸다는 거겠죠? 네, 아이는 빌라 4층 높이의 지붕을 건너서 옆집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지붕 위로 올라간 뒤에 경사진 지붕을 밟고 옆집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건데요. 빌라 4층이면 15m 안팎으로 어른도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아찔한 높이입니다. 테라스에는 꽤 높은 방범창도 달려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기운도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옆집으로 건너간 뒤에 한 일이 있다면서요?
네, 옆집에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이가 왔다 간 건데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음식을 찾아서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누룽지하고 짜파게티는 물이 받치지가 있는 대로 따뜻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짜파게티만 들고 나갔어요. 탈출하는 와중에도 음식을 찾을 만큼 아이가 무척 굶주렸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끔찍해서 수위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경찰이 오늘 발표를 했죠. 네, 아이는 우선 목줄로 묶인 채 생활을 했고요. 집안일을 하거나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 때에만 목줄을 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탈출 당시에도 이틀 동안 목줄에 묶인 채 테라스에 홀로 지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도구를 사용해서 손과 발바닥 등에 화상을 입힌 것은 물론이고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에서도 오래된 골절과 손발 화상, 빈혈 등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큰 게 학대 물품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아이가 자신을 묶었다고 진술한 쇠줄과 자물쇠가 그 의붓아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글루건과 세막대 등 여러 물건들을 압수를 했는데 아이가 진술하는 학대 정황과 들어맞는 물품들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3명의 동생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동생들은 아니고 나만 맞았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이를 학대한 의붓 아빠와 친엄마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부부에게 어린 동생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피해 아이는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한 걸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 그 여동생들 2명은 봤는데 앞을 엄청 밟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아이가 또박또박 학대 정황을 밝히고 있다는데 이 부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대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도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에 대한 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경찰은 부모가 퇴원을 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라고 만든 교통섬이 자꾸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돼서 문제죠. 충남 서산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교 첫날 교통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 스쿨존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황급히 달려갑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는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요. 출혈은 계속 있었거든요. 출혈이 아마도 많아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사고를 낸 62살 남성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1%였습니다. 몰라서 우회전하는데 발견 못했다죠. 이 사고가 난 곳은 교통섬과 인도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건너편 큰 횡단보도와는 달리 이곳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전에도 사고 위험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아이들은 이제 저 신호만 보고 여기서 신호 받으려고 막 뛰어가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아닌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는 전동차 2대가 추돌해 탈선했습니다. 다친 승객은 다행히 없었는데 일부 구간 전철이 5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박권영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사고 대책반원이 상계역 승강장 쪽으로 바삐 움직입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전동차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당구개역에서 운행을 마치고 창동 차량기지로 가던 회송 전동차가 상계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노원역으로 출발하는 전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이 탄 전동차의 일부 객차가 부서지고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탈선 전동차에는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에서 60m밖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문을 열고 우리가 직원이 안내를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나오셨습니다. 사고 여파로 4호선 노원역과 당구개역 사이 양방향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출입문입니다.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렇게 셔터를 내려놓고 승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멈추니까 집은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운행 중단 구간에는 셔틀버스가 긴급 투입돼 승객을 실어 날랐고 사고 발생 5시간 30분 만에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회송 전동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신호를 못 받거나 신호 오류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을 이용한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명품 시계 매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유유하게 고가의 시계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명품 시계를 수리 판매하는 매장에 들어옵니다. 매장 주인이 진열장에서 시계 상자 2개를 꺼내주자 안에 든 롤렉스 시계를 꺼내 꼼꼼히 살펴봅니다. 시계를 직접 양쪽 손목에 차례로 차보는 남성. 잠시 뒤 주인에게 자신이 가져온 다른 시계를 감정해달라며 시선을 돌려놓고 곧바로 몸을 돌려 출입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주인이 다급히 남성의 뒤를 쫓지만 계단을 뛰어내려오더니 왕복 2차선 도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러 빠르게 사라집니다. 시계를 훔친 남성은 매장 안에 머무는 내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마스크를 벗으라고는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구나 하고 이렇게 절도를 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고요. 남성이 훔쳐 달아난 중고 롤렉스 시계의 시가는 약 4천만 원. 상자에 보관돼 있던 시계 보증서까지 챙겨갔습니다. 작물로 팔 때를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요 보증서 카드가 같이 있어야지 판매를 하거나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남성은 범행 전날에도 2번이나 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살 시계를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게 구조를 살피고 시계를 훔칠 기회를 엿봤지만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돌아갔다가 이튿날 다시 범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도주 경로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껍질이 깨지거나 이물질이 붙어서 폐기해야 하는 불량 달걀을 오염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량 계란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요리해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음식점에 들이닥칩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이에요. 저희가 지금 불법 계란 유통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30개 한 판인 달걀은 절반 넘게 깨지거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거 깨진 계란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못 깨졌네. 이거는 식용란이 아니 비식용이에요. 이런 달걀로 음식을 만들어 판 겁니다. 달걀을 납품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털이나 변이 묻어 검사에서 탈락한 달걀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전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오염이 나는데 일단 지금 그 따로 빼놓은 거예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해야 할 달걀을 유통하고 판매한 업체와 이를 구매한 음식점 등 65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장에서 깨진 달걀 한 판을 400원 돈에 판매하면 유통업체가 식당에 1,000원에 파는 방식입니다.
한 유통업체는 오염된 달걀 2,770판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단속된 음식점 관계자는 원재료 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오염란을 사들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경은 이 업체들을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만취한 30대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를 빼앗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뺏은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는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택시조합이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에 오릅니다. 목적지조차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합니다. 동바투랑 가면 된다고요. 어디야? 안 보여? 여기? 얼마 가지 않아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먹으로 차를 내리치더니 70대 택시기사까지 마구 때립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 굉음이 울리고 남성은 중앙분리대봉을 들이받은 뒤 움직이는 차량을 두고 내립니다. 택시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31살 이모 씨.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판단이라는 얘기 평생도 못할 것 같아요. 아직 그 당시 그 생각만 해도 아주 부들부들 떠지고 진짜 뭐. 차 수리비도 9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택시는 엔진이 파손되고 에어백까지 터졌는데요. 당시 사고 충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택시조합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주차된 차량 뒷문에 화살이 날아와 유아용 카시트에 박혔습니다. 가까운 양궁장에서 날아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SUV 운전석 뒷문에 검은색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화살은 철판으로 된 문을 뚫고 차 안에 있던 유아용 카시트에 꽂혔습니다. 화살이 차량에 박힌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주차된 차량에서 100m 떨어진 양궁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뒷문에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 한참 찾다가 보니까 화살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죠.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죠. 사고 당시 양궁장에선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전북도 양궁협회 소속 선수 15명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컴파운드 경기 종목에 이제 그 슈팅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슈팅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활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 발사가 된 모양이에요. 컴파운드 활은 양쪽 끝에 도르래를 달아 더 쉽게 시위를 당길 수 있는 반면 화살 발사 속도는 일반 양궁보다 빨라 파괴력이 더 큽니다. 경찰과 협회 측은 오발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양궁장을 옮기거나. 여기 지나다니거든요. 좀 무섭긴. 협회 측은 오발 사고가 나자 곧바로 양궁장을 폐쇄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얼마 전 입주민의 갑질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 뉴스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 느끼셨을 겁니다. 삭막한 세상이지만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70대가 많은 경비원을 줄이는 걸 막기 위해 기꺼이 관리비를 더 내기로 했다는데 5년 전에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출입구 한쪽 벽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묻지 않고 경비 인력 감축을 결정한 동대표들에게 쓴 글입니다. 지난달 동대표들은 87명이었던 경비 인력을 33명으로 감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어젯밤 다시 열린 회의에 입주민 50여 명이 찾아가 항의했고 경비원 감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내가 고정을 했지. 경비를 없애면 안 된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위해 3,8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는 많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한
5만 얼마가 할 때가 그러면 한 2만 정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그게 중요치 않다 이게. 70대 위주인 경비원들을 50에서 60대로 교체하는 방안까지 중단되자 경비원들은 감사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이걸 안 썼으면 나갈 수밖에 없고 50년. 참 고맙지. 앞으로도 입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5년 전에도 경비원 감원을 막았던 주민들은 나이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초등학교가 수능 가르치면서 아저씨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주시고. 인정이 사라지고 각박해지는 아파트 거주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경비원들에게 생업을 계속 맡겼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60대 한인이 흑인에게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지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맞았다는 건데 현지 총영사관도 인종차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SNS에 올라온 60대 남성 사진입니다. 뺨과 코 주위에 큰 상처가 보입니다. 손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중국 바이러스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 바이러스 표현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습니다. Call it where it came from. It did come from China. 아시아인들은 다 중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차별이나 위협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건은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리알토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현지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타려던 중 뒤에서 흑인 남성이 잡아당기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차별을 없애자 이런 게 취지인데 오히려 지금 이런 사건과 같이 아시아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 손녀는 사람들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삭제했습니다. 일단 현지 경찰은 사건 당시 용의자가 한인 남성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인종차별 범죄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증오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증오 범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미국의 흑백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를 애도하는 시위대에게 목누르기 신용을 하며 조롱하는 백인들의 모습이 공개됐고 플로이드를 코로나에 빗댄 CEO도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무릎으로 사람을 짓누른 상태에서 시위대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지난달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숨진 흑인 남성의 사망 당시 모습을 재현하며 조롱한 겁니다. 이 백인 남성 집 앞에는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맞대응한 겁니다. It was a terrible situation for someone to do such a horrible thing. 당시 백인들 사이에는 뉴저지주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And listen, the corrections officer was suspended and rightfully so. It's reprehensible. 미국의 유명 체육관 CEO도 플로이드를 조롱하는 SNS를 올렸다가 사임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동생은 미 의회에 출석해 단지 $20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제지를 받다 형이 숨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e didn't deserve to die over $20. I'm asking you, is that what a black man is worth? $20? This is 2020. 이런 가운데 과거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 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군기지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not be signing legislation that renames America's forts. 현재 미 육군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포트 브렉 등 남부 연합군 장군 이름을 딴 군기지 10곳이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백인표를 겨냥하며 흑인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는데 이 정작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CNN을 향해
여론조사 결과를 취소하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Can you No, give I'm us a not going to give you question?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y categorically? You are fake news. And I think it was a fake report done by CNN. What do you have? Go ahead. No, that's enough. Go ahead. CNN 방송과 충돌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CNN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 차이로 뒤지고 흑인 지지율 또한 10%로 떨어지자 아예 조사 결과를 취소하라 요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는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CNN은 말도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유세를 재개합니다. We're going to start our rallies back up now. We've had a tremendous run at rally. We'll be in Oklahoma, in Tulsa, Oklahoma, a beautiful new venue. 앞서 흑인 지도층 인사들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People listen and they respect what you have to say. Go ahead, please. Without hesitation, he gave me those interviews, and I think he's a natural leader.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흑인 사망 항의 시위에 대한 과격 대응 등으로 대선 패배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대중 유세를 통해 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캠프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2 뉴스 김정환입니다. 코로나19에 정부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 남미 니카라과에서 야밤에 은밀히 시신을 매장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는 50명인데 실제로는 1000명이 넘을 것이란 의혹도 나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카라과의 한 공동묘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관을 꺼냅니다. 인적이 드문 밤을 이용해 코로나19로 숨진 시신을 매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고속 매장이 경찰의 감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카라과는 코로나19 사태를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Porque no se ha hecho ninguna de las medidas de prevención que se debieron de tomar en su momento. Estamos ahorita. 누적 확진자도 공식적으로 55명이지만 최소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브라질에선 봉쇄령이 완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3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상점 영업 등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Eu acho que não é bom momento para abrir. Acho que o comércio ainda não está preparado, as pessoas ainda não estão preparadas. A gente está começando a atingir pico agora. 누적 확진자가 7만 8천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에선 경찰들이 요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আমাদেরকে নির্দেশনা দেওয়া হয়েছে আর কি করছে মনোবলটাকে চাঙ্গা রাখা যায় তারই ধারাবাহিকতায় আমাদের আজকের এই যোগব্যায়াম. 경찰이 방글라데시 전체 확진자의 약 10%에 달하자 정부가 심신 단련을 위해 요가를 선택한 겁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라며 러시아산 약물을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이 약을 사서 복용한 사람들도 있는데 수입 허가도 못 받고 임상 시험도 거치지 않은 약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남성이 판매하는 건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 35살 김모 씨 등 3명은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약품이 코로나19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나 허가 없이 트리아자비린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저가에 구매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 특송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채널A는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트리아자비린의 무분별한 구매 행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Это лекарство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лечения гриппа? Да,
이들이 국내에 판매한 20캡슐짜리 한 박스의 가격은 30만 원. 경찰이 계좌 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0명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특효약이다. 여기서만 판다라는 그런 어떤 문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구매자는 주로 주부와 회사원이었고 일부는 직접 복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죠. 약품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부작용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같이 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소는 이제부터 QR코드로 출입자를 관리해야 하죠. 저희 취재진이 어젯밤 번화가를 돌며 확인했는데 제대로 시행하는 업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헌팅포차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어제부터 QR코드를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는 감염 위험시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업소에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안 돼 있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갈 거는 모르겠는데 아직 혹시 인근에 있는 주점 역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QR코드 사용 방법에 대해 취재진에게 되묻습니다. 뭘 해야 되지? 어떤 걸 이제 해야 된다. 구청장 연락 온 것도 없었나요?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방들도 여전히 수기로 명단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아직 안 왔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그냥 통로만 갖고 있는 거 안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내밀고 입장해야 하는 손님 역시 단골 노래방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입장합니다. 아니요, 오늘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원래 가던 데로 그냥 인사하고 그냥 들어갔었죠.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싶은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업주도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손님 보고 만들라고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 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나라에서 이거 책임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은 그나마 업소에 입장하기 직전 쉽게 QR코드를 설치하지만 노년층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네이버를 통해서만 인증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발급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 앱 설치까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안 써봐가지고. 여기 아이디예요? 모르겠어요. 헷갈려가지고 몰라요. 그 네이버 아이디 있으세요? 네? 없어. 나는. 몰라. 모르세요? 저는 뭐 QR코드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오는 30일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업소와 손님에게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업소도 손님도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쓰는 직장인들, 눈 건강 걱정에 이렇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블루라이트 정말 해로울까요?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컴퓨터를 발굴하니까 블루라이트가 알고 있다. 컴퓨터가 안에 공정하고 설정은 피고도 맞고. 눈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입니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라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을 손상시킨다는 건데 지난 2014년 일본 기후해학대의 이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상식으로 굳어졌죠. 실험용 쥐에게 블루라이트와 녹색, 백색의 빛을 각각 비추는 실험을 했더니 블루라이트를 쬐 쥐의 시각세포 손상이 특히 많았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것이잖아요. 일정 빛만 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 눈에다가 일반화시켜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얘기죠. 쥐에게 6시간 동안 블루라이트를 인위적으로 노출시킨 실험이라 일상에서 우리가 빛에 노출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2017년 미국 안과학회는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 인해 눈이 손상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사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보다 더 많은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것은
파란 하늘인데요. 정리하면 인간이 대상인 블루라이트 위해성 연구가 아직 없어서 아직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니터 화면을 장시간 봤을 때 눈이 필요한 건 집중해서 보느라 눈을 덜 깜빡이고 눈이 긴장한 탓도 있다며 모니터 화면 등을 사용할 때는 매 20분마다 20초 정도는 눈을 쉬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이때 우리 6회 공군 합동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기습 침투에 대비한 훈련으로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고 아파치 헬기와 F-15 전투기가 하늘을 누볐습니다. 최선 기자가 그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 죽변항 인근 비상활주로 공격 헬기 아파치가 줄지어 서 있고 다연장 로켓 천무도 보입니다. 강철비로 불리는 천무는 1분에 12발의 포탄을 쏘며 최대 80km 밖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국산 무기입니다. 아파치 헬기와 기동 헬기 수리온이 날아오르고 F-15K 전투기도 하늘에서 표적 추적에 나섭니다. 천무에서 굉음과 함께 90발의 로켓이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며 하늘을 부딪힙니다. 오늘 훈련은 북한이 동해로 기습 침투하는 상황에 대비해 진행됐습니다. 이곳 죽변항에서 남동쪽으로 50km 해상의 항행 금지를 설정하고 1시간 동안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서해 합동 사격 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저지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번 동해훈련도 전쟁 장비를 동원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책임 떠넘기기 생트집이라며 북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과 전력 정강을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한편 실제로 이번 훈련은 기존 사격장인 강원 고성보다 160km 남쪽인 경북 울진에서 실시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포사격을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런 군과 달리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까지 열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북한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들이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와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단속을 단단히 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의 요구에 성의를 표한 모양새입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2곳의 대표에 대해 고소고발 대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증거가 명백할 때 취하는 조치인 반면 수사 의뢰는 혐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때 선택합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평양과 백두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사람다워 보였다며 이전 당국자들과는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올1일 경기장에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남조선 당국자의 그 웃음이 결국은 다 미선이었고.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선전용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꿈의 주가라고 불리는 주당 $1,0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테슬라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 건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3년 전에 공개한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럭을 대량 생산한다는 뜻을 밝히자마자
주가는 사상 최고인 주당 1,025달러를 넘어서며 연초 대비 145%나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 226조 3,700억 원, 253조 원대인 일본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국내 증시에도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이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 되면 9배 정도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소재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같이 다 커지겠죠. 국내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각 아이템별로 한 30에서 40% 장악하는 형태로. 배터리 강자인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대형주는 오늘도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관심은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3개 중견 중소업체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들 3사 주가는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당장 이번 달에도 자동차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의 친환경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기차 관련주의 질주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따지게 됐습니다. 교사와 주부 등이 참여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받게 해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4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시민위원들을 설득하려고 각각 준비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 시민위원 15명 중 과반이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소명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수사심의 소집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250명 중 15명을 추천해 구성한 수사심의위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기소 타당성을 놓고 다시 격돌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꽃밭 대 똥밭. 네. 뭐 정반대의 단어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두 단어를 설명하려면 이 말부터 들어봐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당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게 없거든요. 이렇게 남이 써준 연설문 그냥 읽는 거고 박현민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한다는 약간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신동호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시를 써서 반박했는데요. 신 비서관이 빈 꽃밭이라는 시를 쓰자 진 전 교수가 빈 똥밭이라는 시로 응수해 시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네, 시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네, 신동호 비서관의 시 빈 꽃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꽃을 꺾자 일군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여기서 꽃을 꺾은 아이는 진보 진영을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진 전 교수가 이 시를 패러디한 빈 똥밭이라는 시를 만든 겁니다. 네,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네. 어느 날 아이가 똥을 치우자 일군의 파리들이 아우성을 쳤다. 네. 여기서 똥을 치운 아이는 진 전 교수 본인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이 일군의 파리들, 이 친문 진영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읽히는데요. 한 문단을 더 보겠습니다. 신 비서관은 꽃을 피워야 할 당신이 꽃을 꺾고 나는 운다. 헛된 공부여 잘 가거라 라고 썼는데요. 같은 진영이었던 진정 교수의 최근 행태가 안타깝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진정 교수는 같이 쌀 줄 알았던 아이가 똥을 치우니 그가 운다. 몹쓸 공부는 잘 가라고 응수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신 비서관을 출세 하나를 위해 기와집으로 기어들어간 예술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기서 기와집은 이제 청와대를 비유한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 신비서관 말고도 청와대 출신 인사 여럿이 진 전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무려 3명이 나섰는데요.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고치는 사진을 올리면서 보지 않고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지만 그걸 확신하고 떠들면 뇌피셜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뇌피셜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생각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대체 뭘 보고 누구에게 들었나? 최우규 전 연설기획비서관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거들었는데요. 진정 교수는 원고 교정을 말한 게 아니라 연설에 철학이 없는 걸 지적한 거라면서 우리 각하도 교정을 했으니 철학이 있다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이 진 전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 반대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 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가 심하게 비판했어도 추석날 나한테 선물 보내줍디다. 그게 정권의 격조이고 대통령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인사도 포용했지만 친문 진영은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여권에선 이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을 해도 바로 이렇게 반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 대통령을 겨냥하니까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온 것도 또 눈에 띕니다. 그동안 진 전 교수가 비판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이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은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전현직 참모들이 모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세력과 나홀로 싸우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 이 평가는 달라도 야당 역할은 도맡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과 만나서 소통하는 게 의원들 일이지만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의정활동 모습, 성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국 통합당 의원은 사무실 밖에서도 안에서도 틈틈이 영상통화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행사를 줄이는 대신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실제로 영상 통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 들리시는 분들은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주 1회 정도 지역 주민들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일자리 창출적인 이런 지원 제도라든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상으로 지역 현장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데서 서로가 안전하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합니다.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강연이든 토론이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회의든 좀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수단들을 강구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촬영된 영상을 감각적으로 편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 보좌진 채용 공고에서 영상 활용 능력은 우대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하려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을 해서 좀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의정활동 홍보 수단이었던 SNS 활동이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새로운 소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맥주, 프로야구팀과 만두 어울리나요? 처음엔 어색한 느낌이지만 식품업계에서 이런 독특한 협업 마케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겨울엔 패딩으로 변신했던 밀가루 브랜드 곰표. 최근 과자에 이어 수제 맥주로 편의점에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0만 개가 팔렸습니다. 현재는 6개 정도만 한 점포 입고가 되고 있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발주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물류센터에 재고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품업계의 협업 마케팅은 업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은 컵라면으로 출시되고 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와 만두가 만나기도 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만두 홈런! 아이스크림 브랜드와 과자의 만남도 이색적. 아이스 바나나 킥으로 변신.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한 번 더 눈길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사고 싶죠. 두 가지 안 사고 한 번에 그 두 가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유독 먹거리에서 확산되는 이색 협업 제품들은 재미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이른바 컨슈머가 빠르게 늘어나는 영향도 큽니다. 먹으면서 소통하고 또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됐어요. 시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뭔가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이색 콜라보. 산업부와 브랜드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먹거리는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달리고 또 달리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20km를 달렸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도로를 여기저기 누빕니다. 달리다 길을 잃으면 지도를 보며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자신과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지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불분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 고민 없이 도전에 나선 사람들. 코로나19로 장거리 경주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자 참가자들이 각자의 거주지에서 달리는 이벤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팀원 4명이 500km를 나눠 달려야 합니다. 지구 어디에서 뛰든 거리와 시간은 손에 찬 기기를 통해 전송됩니다. 아시아 250여 개 팀이 지원했고 우리나라의 한라산 팀도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각자 120km. 포기하고 싶을 때 응원 소리가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희망이 생기네요. 자, 우리 앞날을 위하여 화이팅! 어느새 캄캄해진 밤. 입은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지만 120km를 완주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오늘 압축적인 하루를 산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도전 그 자체로 성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뜨거운 불볕더위 대신에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많은 수증기가 머물러 있는데요. 때문에 내일도 종일 불쾌감이 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지수는 종일 높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인데요. 이 식약처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익힌 음식을 섭취하시고요. 날 음식과 조리된 식품을 따로 보관해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부와 제주, 인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단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형태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an we get like Gone with the Wind back, please? The winner is from South Korea. I thought it was.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8개 부문을 휩쓸었던 이 세계적인 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다른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주인집 아가씨에게 시중을 드는 흑인 하녀의 모습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유인데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화가 삭제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흔적을 무조건 지우는 게 맞을까 논란도 많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차별 요소가 있지만 당시에는 흑인 배우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한 것 그 자체가 큰 파격이었습니다. 흑인 최초 오스카상 수상자였으니까요. 이 영화 주인공 스칼렛의 마지막 명대사 기억나시나요? 그래도 미국에 이미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